네, 우선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로스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란 우선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이제 여러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의 프로그램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운영체제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그 리눅스, 윈도우 OS 같은 이제 전통적인 운영체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전통적인 운영체제가 아니라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이제 약간 특화되어 있는 전용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봇 엔지니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제 로봇 알고리즘 외에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그램들 간의 통신 처리, 아니면 이제 여러 필수 라이브러리들 연결, 그리고 자기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시각화, 그리고 디버깅 작업 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신의 실제 알고리즘과는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직접 코딩을 다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다 개발한 로봇 소프트웨어가 다른 컴퓨터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문제도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로스 같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통신 문제, 그리고 필수 라이브러리 연동, 그리고 하드웨어, 드라이버 패키지, 그리고 모니터링, 디버깅 도구 지원, 코드 재사용 등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함에 따라서 이제 로봇 커뮤니티에서 점차 로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로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07년에 이제 앤드류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이제 스탠포드 AI 로봇 프로젝트라는 스테어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때 대학원생이었던 이제 모건 키글리가 이제 지금의 로스하고 개념적으로 비슷한 스위치 야드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윌로우 게러지라는 로봇 회사에서 이어받아서 2010년도에 로스 1.0이 등장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로스 1.0부터 계속 개발하면서 2014년도에 이제 윌로우 게러지가 상업 로봇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로스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OSRF라는 이런 재단에 넘겨주었고, 이제 현재까지 그 2014년부터 현재까지 OSRF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마다 배포판을 공개하고요. 가장 유명한 버전으로는 이제 인디고부터 2014년에 인디고부터 현재 키네틱, 루나, 멜로디까지 쭉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로스 패키지는 이제 키네틱 패키지이고요. 네. 그리고 이전 버전 2010년도부터 개발되었으므로 이제 이전 버전도 있긴 한데, 이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로스가 많이 커뮤니티 사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 2.0은 이제 2017년에 처음 등장했고, 이제 현재까지 활발히 개발 중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로스 1.0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플러밍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모듈러스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들 간의 통신을 마치 배수관 연결하듯이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프로그램 통신을 할 때 보통 TCP/IP나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 복잡한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지 않아도 로스를 사용하면은 마치 이제 배수관 연결하듯이 데이터를 프로그램들 간에 그 연결했다가 이제 해제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라는 개념으로 구현을 했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실행, 중단, 그리고 관측, 그리고 디버깅, 로깅, 그리고 시각화까지 이제 모든 프로그램 테스트를 위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로스를 사용하면은 이제 로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이제 필수 라이브러리, 그리고 하드웨어 드라이버들을 제공해 줍니다. 네, 그리고 현재 로스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구글링으로도 이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제 커뮤니티로 인해서 코드 재사용성도 편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장점들을 로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자율주행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로스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추세이고요. 아직 여러 가지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로스를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에는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그 노드와 패키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로스에서는 C++, 그리고 파이썬, 그리고 리습이라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코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코딩된 이 코드가 프로그램화 되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제 노드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그리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집합을 저희가 패키지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보통 캣킨이라는 그런 패키지.xml 이런 그 파일 규약을 따르는 패키지 형태로 저희가 그 로스 패키지를 구성합니다. 네, 그리고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퍼블리셔는 어떤 노드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객체 또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 도식이 하나의 노드, 즉 프로그램이고, 여기 네모로 되어 있는 이 도식이 그 토픽이라고 해서 추후에 설명드릴 어떤 데이터 배수관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 배수관으로 전송하는 애를 퍼블리셔, 이 배수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전송받는 애를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메시지와 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지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배수관에서 흐르는 물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이제 그 토픽을 지나다니는데, 이제 어떤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인트, 스트링 또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저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토픽이라는 것 안에서 실제로 흘러다니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메시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토픽은 이제 어떤 특정한 메시지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토픽의 이름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수관 연결하듯이 이렇게 두 개 프로그램들 간의 데이터 통신을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로스에서는 이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메시지, 그 방식 말고도 서비스하고 액션이라는 이런 통신 방법에 대해서도 제공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메시지부터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이제 그 메시지는 로스에서 노드 간 가장 기본적인 통신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노드를 이제 퍼블리셔 노드, 전달받는 노드를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제 퍼블리셔 노드가 어떤 특정 메시지 구조체를 담은 토픽, 이런 토픽을 발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이 발행된 토픽을 구독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개념적으로 봤을 때, 세 번째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제 배수관 안으로 전송되는 물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노드가 그 노드의 개수에 상관없이 제가 이 데이터를 그 받고 싶으면은 서브스크라이버를 통해서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들 간의 통신이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 로스 메시지 타입이 이 통신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배수관이 연결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데이터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데이터 교환이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특정 기능을 저희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로스 통신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이제 인식 모듈에서 지금 밖에 비가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은 제어 모듈한테 와이퍼를 가동시키라고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를 가동하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처럼 항상 데이터가 오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기능을 요청할 때는 이런 서비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모바일 로봇의 이제 슬램 모듈에서 이제 맵을 쭉 만들게 됐을 때, 이제 누적된 맵이 어떤 특정 크기 이상이 되면은 이제 저장 모듈한테 맵을 저장하도록 이제 서비스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조건에서 특정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로스 통신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이렇게 리퀘스트 그리고 리스폰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서비스를 처리하고, 그리고 처리된 결과를 이제 전송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 순간 동작하는 기능이 아닌 이제 특정 상황에서 기능을 서비스로 등록하여서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요청을 처리하는 동안에는 클라이언트는 이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다. 약간 프리즈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어떤 약간 엄청나게 그 기능적으로 무거운, 예를 들어서 컴퓨테이션 타임이 오래 드는 것에는 서비스를 주로 사용을 하지가 않고요. 그냥 이제 프리즈가 되기 때문에 이제 뒤에 있는 액션이라는 다른 이제 통신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액션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이제 약간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서비스하고 다르게 이제 중간에 처리 과정을 피드백 받을 수 있고 또 중간에 다른 작업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청소기한테 집에 있는 어떤 모든 방을 청소하도록 이제 액션을 요청한 다음에 각 방이 청소됐을 때마다 알람을 받는, 즉 피드백을 받는 이런 제가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싶을 때 액션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모바일 로봇한테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액션을 요청하고 잘 이동하고 있는지 이제 현재 위치를 계속 피드백 받고 싶을 때 이때도 이제 액션이라는 이런 통신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은 이렇게 어떤 목적을 액션을 이렇게 꼴로서 요청을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피드백을 그 노드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있고 이제 받는 동안에도 클라이언트는 다른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다 끝나면은 이제 리절트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그런 통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간 구현상의 복잡함이 있는 것이 단점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로스와 관련된 터미널 명령어들을 살펴볼 텐데, 이제 그 터미널 명령어들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이제 토익 이그젬플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익 이그젬플 두 개가 이제 뒤에 있는 터미널 명령어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럼 프랙티스 1이라는 이런 토익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셔하고 서브스크라이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이그젬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퍼블리셔 노드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있고, 퍼블리셔 노드는 이제 헬로우 로스 토픽이라는 이런 토픽으로 인트형의 메시지를 1초에 1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퍼블리시 합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계속 퍼블리시 하면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는 이 해당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받아서 출력하는 그런 이그젬플 파일입니다. 네, 그리고 프랙티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이그젬플이고요. 이제 서비스 서버 노드에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2차원 평면의 두 점, 이것을 이제 거리 계산을 요청을 하면은 이를 계산하여 반환하는 이제 서비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서 두 점을 리퀘스트 하면은 이제 이 서비스 서버의 이름은 디스턴스 칼스라는 서버이고요. 여기서 계산을 한 다음에 디스턴스를 이제 리스폰스를 클라이언트한테 주는 이런 프로텍스 이그젬플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코드들은 우선 첨부 파일로 나중에 첨부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프랙티스 1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코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프랙티스 1은 이제 이런 식으로 퍼블리셔 코드하고 서브스크라이버 코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퍼블리셔 코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맨 처음에 로스에서 사용하는 여러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로스 헤더를 선언하고, 그리고 어떤 저희가 인트형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std-msgs 패키지에 int32 헤더를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 publisher node라는 노드의 이름을 저희가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에 관한 다양한 함수를 가지고 있는 노드 핸들러 클래스를 저희가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드 핸들러 안에 있는 advertise 함수라는 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메시지 타입이 이거인, 그리고 이름은 hello 로스 토픽인 어떤 publisher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루프를 돌면서 이제 데이터를 1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퍼블리시 할 건데, 이 루프의 주기를 1Hz로 설정하는 레이트 객체를 하나 선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를 실제로 날려줄 이 퍼블리시에 사용할 이 메시지 구조체를 저희가 선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i는 1부터 시작해서 i가 1씩 계속 이제 무한 루프를 돌면서 이제 이 메시지 데이터라는 필드에 담기게 됩니다. 이 메시지 데이터는 이제 위에서 선언한 퍼블리시 함수의 인자로서 퍼블리시가 되게 되고요. 이 루프는 1헤르츠로 이 루프 자체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행의 결과 이제 이 퍼블리시 노드는 1헤르츠로 계속 헬로 로스라는 토픽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전송하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서브스크라이버 노드의 코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우선 그 퍼블리셔 노드와 같이 헤더를 똑같이 선언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우선 메인 함수에서 아까와 똑같이 in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서브스크라이버 노드의 이름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름 항상 고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노드 핸들러를 선언해 준 다음에 노드 핸들러에 있는 subscribe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subscribe를 받을 토픽의 이름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토픽의 이름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 이 토픽을 딱 받았을 때 실행하는 함수를 여기에 등록을 해줍니다. 이 hello loss callback이라는 함수는 여기 위에서 있는 함수고요. 그리고 loss spi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 콜백 함수를 동작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없으면 콜백 함수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subscriber가 있는 loss 코드에는 이 코드가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while loop가 혹시 만약에 main loop 있다 할 때는 이 spin이 아니라 spin once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ello loss callback이라는 이 함수는 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딱 한 번씩 실행되는 함수인데 이제 인자로 이제 저희가 받는 이 int 32의 메시지를 받고 이 메시지를 loss info라는 어떤 터미널 출력 함수를 통해서 hello loss 땡땡이라는 그 터미널에 출력하도록 한다 하는 이 콜백 함수입니다. 아주 간단한 콜백 함수이고요.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hello loss 1, hello loss 2 이렇게 터미널에 출력해주는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practice 1이라는 토익 example이고 이제 이 publisher, subscriber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현한 코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practice 2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example이고요. 그 아까 전과 똑같이 말씀을 드릴 같이 이제 두 점을 리퀘스트 하면은 두 점 간의 거리를 이제 리스폰스로 받는 서비스고요. 코드 설명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우선 생략하고 뒷부분에 이제 로스 서비스를 설명드릴 때 이제 해당 부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프랙티스 1과 프랙티스 2를 통해서 이제 로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있고요.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만 이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픽을 좀 추가를 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력을 터미널한테 한다. 저희가 터미널에 어떤 입력을 할 때 쓰는 아이콘이고 이것은 입력한 다음에 나오는 어떤 출력이 터미널로 나온다는 뜻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상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어떤 그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우선은 모든 로스에 대한 코드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터미널에는 이 로스 코어가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로스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들을 관리하는 어떤 마스터 노드라는 걸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떤 노드들 간의 공유 변수를 관리하는 파라미터 서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위한 로스 아웃이라는 노드까지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없으면 로스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로스 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스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터미널 하나에 이제 로스 코어 실행해 놓고 최소화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스 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스 패키지에서 내부의 노드 하나를 이제 실행시켜주는 도구이고 딱 하나의 명령어로 하나의 노드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이제 이거를 모두 타이핑하는 게 약간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이제 탭 자동 완성이 지원이 돼서 명령어를 빠르게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스 코어가 작동되지 않으면 실행이 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터미널에다가 로스 런 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 그리고 퍼블리셔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이 퍼블리셔 노드라는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로스 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로스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로스런 한 다음에 패키지 이름 그리고 뒤에 노드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은 실행이 됩니다. 어떤 노드 하나만 실행시킬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 런치는 이제 사실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로스 프로그램 명령어이고요. 다수의 이제 로스 로드를 한 번에 실행시켜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로봇 프로그래밍 할 때 보통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의 수십 개의 노드 프로그램을 일괄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적인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파라미터들이 있고 이것들을 터미널에서 일일이 다 매번 입력해주기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로스 런치를 통해서 한 번에 실행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런치 파일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로스 런치를 실행시켜 줄 수가 있고, 이제 런치 파일은 XML 문법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제 실행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로스 코어가 실행되어 있지 않아도 로스 런치 어떤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자동으로 이제 로스 코어를 실행시키는데요.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로스 런치를 여러 개를 킨 경우에 만약에 처음에 켰던 로스 런치를 끄게 되면은 이제 로스 코어까지 같이 꺼져서 뒤에 있었던 로스 런치들이 전부 다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로스 코어는 단독적으로 하나의 터미널에 띄워놓고 이제 로스 런치를 실행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터미널에 이런 식으로 로스 런치한 다음에 똑같이 어떤 패키지 그리고 패키지 안에 있는 어떤 런치 파일의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은 로스 런치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프랙티스 1에서 말씀드렸던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라이버 이 두 가지 노드를 동시에 실행시키는 펍섭 런치라는 이 파일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로스 런치를 실행시키면은 한 번에 이제 두 가지 노드가 실행이 돼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노드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유용한 게 로스 cd라는 명령어입니다. 이제 해당 로스 패키지에 어떤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도구이고요. 이제 로스 마스터에 등록된 패키지들 중에서 이제 바로바로 해당 패키지의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로스 cd 한 다음에 practice 1이라는 걸 하면은 제가 일일이 이 practice 1의 실제 패키지 디렉토리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긴 디렉토리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std msgs 패키지 디렉토리도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파일 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쓰는 명령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tf 패키지, 어떤 지오메트리 메시지 패키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 토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스 토픽은 이제 로스 메시지 조작 또는 관측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고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브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로스 토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출력하거나 전송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고 주로 디버깅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아니면 또는 간단한 테스트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우선 리스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토픽들의 목록을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practice 1이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에 있다고 했을 때 이 토픽은 이게 토픽입니다. 이 목록을 저희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로스 토픽 한 다음에 리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현재 떠 있는 그 토픽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로스 아웃은 이제 로스 코어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시켜주는 이제 토픽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신경 쓰지 않고 이제 헬로 로스 토픽이 정상적으로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 토픽 리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헬로 로스 토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로스 토픽 에코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토픽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출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토픽 한 다음에 에코 쓰고 어떤 토픽 이름을 하면은 이 해당 토픽에 흘러다니고 있는 이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서브스크라이브 해서 받아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토픽 흐름에서 그 노드의 흐름에서 저희가 따로 서브스크라이브 하나 받아볼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터미널상에 입력하는
커맨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입력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브스크라이브해서 터미널에 출력을 할 수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로스토픽 펍이라는 또 명령어가 있는데, 이 펍은 이제 퍼블리셔를 약간 대신해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픽에 데이터를 직접 전송하는 명령어이고요. 이런 식으로 로스토픽 한 다음에 펍하고 이제 마이너스 1은 딱 한 번만 퍼블리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계속 이 뒤에 있는 명령어를 퍼블리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토픽 이름, 그리고 토픽의 메시지 타입, 그리고 실제로 넣고 싶은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헬로 로스토픽에 55라는 데이터를 넣으면은, 네, 다음과 같이 이 퍼블리셔를 이제 로스토픽이 대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버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로스토픽 펍을 이런 식으로, 네, 전부 다 입력하기 귀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탭으로 편리하게 자동 완성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런 식으로 55를 쏴주면은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55를 받아서 헬로로서 55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로스토픽 인포입니다. 인포 같은 경우에는 로스토픽에 이제 어떤 특정 토픽의 상세 정보를 저희가 출력해서 볼 수가 있고요. 로스토픽 인포 한 다음에 어떤 토픽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토픽이 내부적으로 어떤 메시지 타입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곳에서 퍼블리셔 되고, 어떤 곳에서 서브스크라이버 받는지,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퍼블리셔 노드에서 이 헬로 로스토픽을 퍼블리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중요한 게 이제 로스토픽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픽의 퍼블리시 주기를 저희가 확인하는 명령어이고요. 이제 로스토픽 한 다음에 헤르츠하고 이 어떤 토픽의 이름을 입력하면은 이 토픽 자체가 지금 그 퍼블리시 되는 주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제어 관련된 이제 토픽에서는 상당히 헤르츠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헤르츠 명령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내가 원하는 뭐 200Hz로 이 토픽이 지금 전송이 되고 있는지, 이 제어 주기가 정확히 200Hz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아까 로스 레이트로 1Hz로 와일문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1Hz로 데이터가 나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로스 토픽은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로스 노드입니다. 이제 로스 노드는 이제 노드들을 말 그대로 관리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로스 노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고, 하지만 진짜 제대로 사용할 때는 이제 강제로 어떤 노드를 킬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하고, 우선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드들의 목록을 출력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로스 노드 리스트를 하게 되면은 현재 떠 있는 노드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서브스크라이버 노드를 따로 올려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퍼블리셔 노드만 존재한다. 로스 아웃은 이제 로스코에서 실행시켜 주니까 제외하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 노드 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드의 상세 정보를 출력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퍼블리셔 노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로스 노드 인포 이거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로스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의 이름이 퍼블리셔 노드이고, 이 노드는 어떤 토픽을 지금 퍼블리시하고 있고, 어떤 그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받고 있으면서 어떤 서비스도 뭐 그 콜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자세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똑같이 받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로스 킬입니다. 어떤 특정 노드를 종료하고 싶을 때 저희가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로스 노드 킬 한 다음에 어떤 노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해당 노드를 저희가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무한 루프에 빠지거나 어떤 버그가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노드를 끄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로스 노드 리스트로 우선 뭐가 존재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로스 노드 킬로 해당 퍼블리셔 노드의 이름을 입력하면은 위에 있었던 이 퍼블리셔 노드가 강제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에 관한 여러 가지 조작 및 관측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로스 노드하고 다르게 이제 로스 서비스에서만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처음으로 다 비슷한데 이제 리스트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서비스들의 목록을 출력하는 명령어를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로스 서비스 리스트를 하면은 현재 떠 있는 서비스들의 목록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디스턴스 컷이라는 이제 이름의 서비스 서버를 저희가 띄워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로스 코어에서 만든 것이고요. 식으로 이제 디스턴스 컷이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서비스의 상세 정보를 저희가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로스 서비스 인포한 다음에 서비스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서비스 입력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해당 서비스가 어떤 데이터를 인풋으로 받는지, 이 데이터의 그 서비스 타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스 서비스 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 타입을 입력으로 받는 서비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비스 서버가 이 distance.service라는 어떤 서비스 타입을 저희 입력으로만 받을 때 이 distance라는 애를 받는 애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저희가 로스 서비스 파인드로 입력을 해주면은 이 distance 컷이라는 서버가 이거를 입력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얘를 그 입력으로 받는 애가 누군지를 찾는 그런 명령어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가 사실은 로스 서비스 콜입니다. 네, 로스 서비스에서는 콜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어떤 기능을 실제적으로 터미널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로스 서비스 콜 한 다음에 어떤 서비스 서버 이름 그리고 서비스 서버가 받는 인자들을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서비스 서버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리스폰스를 터미널에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 서비스 아래는 지금 서비스 서버 노드가 떠 있고요. 위에서 디스턴트 컷시에 0,0부터 3,4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요청을 하면은 서비스 서버 노드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를 받는 그런 작업을 터미널에서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터미널에서 수행을 잘 안 하고 두 개의 노드를 그 클라이언트 서비스 클라이언트 노드를 따로 만들어서 코드 내부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파라미터 서버를 관리하게 해주는 로스 파람이라는 명령어도 있는데요. 이제 이 파람 같은 경우에는 로스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노드들이 그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떤 변수를 파라미터 서버에서 관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어떤 프로그램이 똑같이 이제 키티 데이터셋에 그 어떤 패스, 어떤 디렉토리를 그 변수로서 사용한다 하면은 굳이 두 프로그램의 내부에다가 하드 코딩을 할 필요가 없이 키티 데이터셋 패스라는 어떤 파라미터 이름을 그 로스 마스터에서 등록을 하게 해주면은 이 해당 파라미터를 여러 개의 노드에서 다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키티 데이터 셋 패스 같은 거를 등록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수십 개의 노드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파라미터의 또 패스의 실제 값을 바꾸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스 코어하고 같이 이제 로스 코어가 실행되면 이제 파라미터 서버가 백그라운드에서 같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로스 코어가 재실행되면은 파라미터 서버는 초기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스 파람 리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로스 파라미터 현재 떠 있는 파라미터의 리스트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스 파람 리스트를 입력하면은 현재 로스 마스터가 인식하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어떤 파라미터를 저희가 세팅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로스 파람 셋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파라미터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ome name 어떤 이름에다가 ad study라는 스트링을 저희가 세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some name이 그 전에는 계속 null이었다가 딱 이렇게 세팅을 하는 순간에 이제 some name이 ad study로 바뀌는 그런 이렇게 저희가 파라미터를 그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sum value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렇게 sum value가 100이었다가 110으로 저희가 세팅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파라미터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PID 제어 개인이었다고 하면은 이걸 딱 바꾸는 순간 그 PID
제어 개인의 파라미터 서버로 쓰는 다른 여러 가지 노드들도 자동으로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실행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get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서버에 list라는 이름의 파라미터가 등록되어 있으면은 이게 지금 어떤 값인지 get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loss 파라면 어떤 get some values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스트된 목록들을 저희가 딕셔너리화된 목록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딕셔너리화된 목록에서 이제 A 필드의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슬래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도 있고요. 네, 로스 파라미터 서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로스백이라고 해서 이제 로스에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재생해주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고요. 이 레코드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플레이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그 실험에 활용하는 경우에 이제 로스백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퍼블리시 되는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주로 이제 센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스백 레코드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로스 토픽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로스백 레코드 한 다음에 대문자 5에서 데이터의 이름, 파일의 이름 저장해주고, 그 서브스크라이버 받고자 하는 토픽의 이름을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은 이렇게 로스백의 데이터를 저희가 입력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해 준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서 이제 퍼블리셔 노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퍼블리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1, 2, 3, 4, 5, 6, 7, 8 퍼블리시 될 때 로스백이 이것들을 전부 다 서브스크라이브 받아서 어떤 파일의 형태로 저장시켜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C를 통해서 둘 다 이제 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는지 info라는 명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백 info한 다음에 방금 전에 저장된 데이터.백을 확인해 보면은 내부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몇 개가 들어있고, 어떤 메시지 타입이 들어있고, 그 메시지의 토픽 이름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사이즈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언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레코딩했고, 언제 이 데이터 레코딩을 끝냈는지, 그리고 이 로스백에 그 몇 초 동안 로깅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든 자세한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방금 전에 저장한 로스백 그 데이터.백 파일을 저희가 인포 명령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위와 같이 전부 다 값이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장한 백 파일을 실제로 실행하는 명령어는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로스백 플레이 한 다음에 데이터.백이라는 이런 그 명령어를 인자를 주게 되면은 이제 백 파일이 아까 전에 서브스크라이버였는데 이번엔 퍼블리셔가 돼가지고 기존에 지금까지 서브스크라이버 해놨던 모든 것들을 다시 퍼블리시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는 서브스크라이버 노드가 지금 대기하고 있고, 아래에 이제 방금 전에 저희가 저장했던 백 파일을 플레이를 통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전에 저장했던 그 데이터를 아래에서는 퍼블리시하고 위에서는 서브스크라이브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한번 받은 다음에 정확하게 그 재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번 센서 데이터를 계속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제대로 로스백으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다음에 어떤 저희가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싶을 때 바로 로스백을 통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RQT나 RBG라고 하는 매우 유용한 로스 개발 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QT는 이제 QT라는 어떤 어떤 그래픽은 아니고 어떤 약간 프로그래밍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 기반의 로스 종합 GUI 도구입니다. GUI라는 말은 어떤 데이터들을 그 비주얼라이즈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니터링 도구를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Qt라는 이 라이브러리 문법만 알면은 저희가 임의로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미널에 rqt라는 명령어를 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이제 뜨게 되는데요. IPT에서는 이제 액션에 대한 것들, 뭐 노드 패키지 시각화도구, 로스 백파일 시각화도구, 뭐 무브이, 로스 파이썬, 그리고 뭐 서비스 시각화도구, 뭐 토픽 모니터링 도구, 각종 뭐 다른 데이터들 시각화도구, 엄청나게 많은 플러그인들이 미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노드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QT에서 메뉴 탭에서 플러그인, 인트로스펙션, 그리고 노드 그래프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는데요. 이제 내부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이제 퍼블리셔와 그 서브스크라이버들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그런 이런 그림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는 노드, 그리고 네모는 어떤 토픽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결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비주얼라이즈해서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희가 다 터미널 상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나 머리로 계속 유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지금 떠 있는지 그런 것들보다 이 RQT를 사용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네, 그 다음은 토픽 모니터인데요. 이 토픽의 모니터를 터미널 상에서도 아까 로스 토픽 에코로 볼 수도 있지만 이 토픽 모니터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 탭에서 이렇게 토픽 모니터를 찾아가시면은 현재 떠 있는 토픽 목록들이 나오게 되고 토픽 목록들이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이 토픽이 지금 몇 헤르츠로 어떤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들도 이 IPT의 이 토픽 모니터도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그런 도구이고요. 네, 그리고 TF 트리도 이것도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건데 TF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 좌표 계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로스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좌표계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들도 전부 다 저희가 일일이 머릿속으로만 저희가 하거나 터미널로만 보기에는 너무 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즈해서 볼 수 있는 것이 TF 트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TF 트리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좌표계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고 이 좌표계 간의 상관관계를 어떤 노드에서 지금 브로드캐스트 하고 있는지 몇 헤르츠로 하고 있는지 그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 얼마나 길이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플롯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로스에서 이제 그래프를 저희가 이런 플롯이라는 걸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롯에다가 이제 헬로 로스 토픽을 치게 되면은 제가 지금 그 헬로 로스 토픽이 1초에 1씩 데이터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로팅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때에 따라서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놓으면 상당히 유용한 그런 플롯 툴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RQT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RBG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 내용이고요. 이제 이 RBG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들을 시각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이고 이제 어떤 토픽의 데이터, 센서 데이터, 그리고 좌표계, 그리고 어떤 UIDF를 통한 로봇의 겉모습, 내비게이션, 그리고 매니플레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시각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어떤 숫자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플러그인 형태로 기능을 추가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어서 이 점도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네, 그래서 터미널에 이렇게 RBG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어떤 RBG 창이 이렇게 뜹니다. RBG 창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여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RBG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인터랙트라는 걸 클릭한 다음에 이 메인 뷰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 메인 뷰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현재 메인 뷰에서 지금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디스플레이 뷰, 현재 시각화되고 있는 토픽들의 목록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메인 뷰, 3D 시각화 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카메라 뷰 해서 이제 이 메인 뷰에 이 카메라 옵션 어떻게 조절할지, 뭐 더 멀리 할지, 가까이 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 카메라 뷰를 통해서요. 그리고 현재 이제 로스의 시간 경과는 맨 아래 창에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BG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디스플레이 뷰에 어떤 저희가 추가로 시각화해서 보고자 하는
토픽이 있다 했을 경우에는 이 add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by display type에서 이제 지금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메시지 타입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만약에 어떤 그 데이터가 퍼블리시 중이다 했을 때는 이 by topic을 사용하게 되면은 현재 퍼블리시 중인 어떤 토픽들의 목록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토픽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시각화해서 메인 창에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터틀보 3라는 그런 그 로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RBG의 사용 예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을 통해서 이제 해당 지금 이 관계를 구성을 했고요. 가제부라는 시뮬레이터에서 이 터틀보 3를 이렇게 가동하게 되면은 이 가제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퍼블리시합니다. 이 TF라는 좌표계도 퍼블리시하고, 이 현재 얘가 이 터틀봇이 그 스캔하고 있는 레이저 스캔 데이터도 퍼블리시하고, 그리고 얘가 보고 있는 카메라 데이터도 퍼블리시합니다. 그런 식으로 퍼블리시하는 것을 RBG에서 전부 다 서브스크라이브 받아서 시각화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디스플레이 뷰에서 토픽을 추가하게 되고요. 네, 레이저 스캔 먼저 추가를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레이저 스캔 관련된 데이터가 시각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 모델을 찾아서 시각화하게 되면은 이제 정중앙에 로봇 모델이 시각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좌표 관계를 알고 싶기 때문에 이제 TF라는 토픽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그 터틀볼 로봇이 가지고 있는 좌표 간의 관계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좌표계만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엑시스라는 토픽 목록을 사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터틀봇이 보고 있는 이 이미지, 카메라의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보고 싶을 때는 이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 부분에 그 터틀봇이 보고 있는 현재 카메라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봐도 되긴 하는데, 우선 기본적인 설정값이 너무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엑시스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시각화 세부 옵션을 저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식으로 너무 컸던 거는 좀 작게 하고, 사실 TF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크기를 좀 작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커 사이즈를 1에서 많이 줄이고요.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죠. 데이터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저희가 시각화의 세부 옵션만 변경시켜서 좀 더 저희가 보기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스캔도 너무 약간 옅은 것 같아서 레이저 스캔도 좀 더 진하게 바꾸고요. 그리고 이 레이저 스캔의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색깔로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네, 이거는 그냥 취향 차이입니다. 각자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로봇을 확대한 다음에 이제 로봇이 그 내부 TF들을 전부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투명도를 줘서 저런 식으로 내부에 있는 좌표계들을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어 관련된 터미널을 사용을 해서 로봇을 조작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RBG 상에서도 로봇이 조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D 뷰포트를 통해서 카메라 옵션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약간 궤도에서 보는 것 같은 올빛 뷰에서 2차원 프로젝션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은 탑다운 올소 뷰, 이런 식으로 카메라 옵션도 저희가 변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RBG는 이제 상당히 그 시각화에 대해서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 테스트를 할 때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BG도 만약에 로스를 사용하실 거면 반드시 이제 마스터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이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이제 로스에서는 배울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전부 담지는 못했고, 아래 자료들을 모두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로스를 이제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